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주 수요일 부동산 뉴스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주 동안에 이제 제가 뭐 조금 조금 의미 있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하나만 정도만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요. 오늘 뉴스 기사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띄워드릴게요. 집주인 세입자 쌍방 정보 공개, 새 계약 모델 등장. 이게 제가 지금 뽑은 기사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주택 투자, 그러니까 특히 뭐 이게 모든 주택 투자가 아파트 투자에서 지금 결국에는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파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대한 부분은 리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리브. 사는 거. 내가 집을 사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갔을 때는 누군가 세입자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꾸 투기성으로 가고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사람이 내수 경기라든지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집값 올라가는 걸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도 많이 나오고 규제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쉽게 해결되지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 자기 그 목돈이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온전히 그 돈을 다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뭐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현금들이 다 원방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 없이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는데, 대출을 이용해서 산다고 했으면 그 나머지 대출을 받았을 때는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게가 실제적으로 가게 수입에서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돈으로 나가게 되다 보면 가게 소득에서도 굉장히 좀 그 가게 형편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돈이 몰리다 보니까 내수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또 내수 경기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불안하다고 생각이 느끼니까 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급한 마음에 많은 돈을 끌어들여가지고도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거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내가 위에 꼭지를 잡으면 내가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물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없어요. 내가 산 가격만큼의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원금 플러스를 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멘탈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트나 안에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만큼 떨어진다고 그러면 내가 그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가지고 사서 대출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버틸 수 있는 그 멘탈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집을 샀나? 내가 이러려고 뭐 건물을 샀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멘탈은 무너져 버리고 버틸 수가 없다. 멘탈이 무너져니까 어때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내 그 부동산을 그냥 가족 부라도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짜증나면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언제나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어요. 오랜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좋은 거고, 내가 자질구레하게 조금의 그런 등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고 롱텀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작은 등락에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급등했을 때는 반드시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조정기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급등해서 이거라도 타야 되지 않겠냐는 그 타이밍을 잡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급등하는 건가 아니면 서서히 오르는 안정권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가를 봐야 되는 거고, 여기도 중요하게 볼 게 거래량과 비교를 잘 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받쳐주는 이 가격 상승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가격이 막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지금 시고가를 뜨문뜨문 찍는 건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크레스 원어원에서도 강의했던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있지만 거래량과 가격이라는 걸 잘 비교해가지고 들어가야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작정 신고가 찍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아닌 전혀 나랑 상관없는 군의 아파트를 봐가지고 그 가격 상승과 낙가랑 결부시켜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기사는 뭐냐면은요. 이 기사가 지금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전세는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전세는. 왜냐면 전세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는. 왜냐면 이 사람의 인식 자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뀔 거고,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되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되게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 가격, 우리 특히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켰던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전세 대출을 막아보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여건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의 이 가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전세 사기의 가해자는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세입자들은, 우리가 세입자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이상한 세입자를 만나가지고, 임대인이 피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슈화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죠. 자산가들이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세입자들이 당하는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항상 규제나 세금은 임대인들이 더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재산세도 내고 보유세 다 내는데, 조가 부동산세도 내고, 근데 세입자들은 재산세도 안 내고 그러면서 본인의 권리를 다 챙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임대인만 정보 공개 불만이다. 이런 분쟁이 늘자 계약 전 정보 확대, 임차인 체납 이력 등 공개, 주택 임대 내년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이런 게. 왜냐면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좀 큰일 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이 있고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 있는데 솔직히 그 임대차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세입자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임대인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둘 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악덕 임대를 만나면 세입자가 힘든 거고요. 악덕 임차를 만나면 임대를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한쪽만 나쁘다고 이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게 됩니까? 세금은 임대인이 다 내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임대는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솔직히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만 띄워와도 그 사람이 임대차 정보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대출을 받았고 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가압류가 많이 걸려 있거나 뭐 이런 부분, 대출이 너무 과하게 많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집에 문제가 생길 여력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을 활용한다는 걸 말 그대로 세입자를 위한 거잖아요. 임대를 위한 임대인 보호법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 악덕 세입자를 만나가지고 세입자가 월세를 줬는데 월세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납을 하고 안 내고 막 이러면 내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없어요,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서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명도 소송을 해서 이겨서 내보내라고 해야 되는데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도 안 나간다고 하면 강제 집행을 해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돈을 안 낸 건 임차인인데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경찰 시험하면 우리가 밥을 안 낸 거잖아요. 무전취직이잖아요, 이게.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똑같은 범죄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임차인한테 관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나쁜 임대인이 사회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슈가 돼서 정말 그 사람 나쁜 거죠. 전세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사회적 근절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선의에 대한 임대인도 정말 그동안 문제없이 잘했던 임대인도 피해를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도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할 때 드릴 때 어떤 게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월세라든지 월세로 내가 들어서 월세를 미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임차인 아니겠어요?
내가 대여해주는 대여에 대한 임대차비를 따박따박 잘 주는 게 이 사람 의무인 거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아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그 전에 과거에 임대차에 대한 이런 뭐 체납의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임차인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 있는 임차인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건데 그 장소를 잘 사용해주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임대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임대비 안 주는 게 잘못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을 가려서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제도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이 기사의 지금 초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임대차 내역도 있지만 막 집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그 사람과 뭐 애완동물은 난 싫어요. 애완동물 키웠을 때 그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 싫기 때문에. 그리고 애완동물 키운 임차인 나갔을 때 청소를 다 하고 뭐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싫어서 그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 공간은 애완동물 키울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다 계약서 서로 협의한다고 계약서 썼는데 몰래 임차인이 그 사이에 계약서 써놓고도 애완동물 키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약 위반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막 내부에 내가 싫어하는 그 금지시켰던 부분들을 다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이 피해는 나중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냐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담배 흡연 같은 것도 뭐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집에서 담배를 피워야 돼. 그러면 그런 금지 조항이 있는 집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에 허용되는 집을 가야 되는 게 임차인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임대인이 이런 조건을 내비쳤을 때 거기에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임차인 받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선택하는 거고 이게 그 시장 논리에 맞춰가지고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임대인도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도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세 사기 같은 거 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는데 다 이 부동산이 되게 부실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있는 부동산이 많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하나가 무너지면 도면에서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전세계를 당했을 때 한 명만 당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도면처럼 되게 막 몇백 명이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통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막 몇십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세네 개만 되더라도 100명이 넘게끔 피해자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대항력이 갖춘 임차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분들 평생에 모은 재산인데 구제받을 방법도 없고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반대로 그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임대차비도 안 냈어요. 근데 문을 걸어 잠궈요? 그 내가 마음대로 건물주고 뭐 임대인이라도 이거 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떡하냐고. 그 피해는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임차인을 만나고 투명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그리고 임대인도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서 그런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 그런 부분들도 이게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2잖아요.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갱신을 해가지고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년에 지금 3+3+3으로 하려고 한다는 이거를 지금 발의가 되고 그러면 거의 3+3+3이면 10년이에요. 거의 10년이잖아요. 지금 9년이면은. 그러면 진상 임차인을 만나면 사람이 임대인이 갖고 있는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거라는 거죠. 진짜로.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임차인을 들어보냈어요. 건물에. 뭐 아파트 가는 건물에 임차인을 들어보냈는데 그 임차인의 진상을 물어가지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으려고 그래. 계속 공실이 생겨. 이런 피해가 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그럼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큰 거거든요 이게. 그 임대인은 그 건물주의 임대인은 정말 그 인생의 반대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전 많이 봤고 그런 경우를 제가 사례로 많이 상담도 많이 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이런 법들도 많이 발의가 되고 실제로 지금 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반대로 임차인에 대한 의무도 중요시 되고 그런 부분도 정보가 공개되는 게 투명해진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되냐. 임대인 입장이라면
내 재무 사항이라든지 그런 투자 사항들이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란 이런 것도 임대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택이 되지는 뭐 상업용 건물 임대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너무 풀 레버리지도 많이 땡기고 여러분이 내는 소득 수준도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위태위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업이라든 임대차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안정성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데 A라는 만약에 공간이 있어요. B라는 공간이 있고 A라는 공간은 대출이 예를 들면 뭐 50%밖에 안 돼. 근데 B라는 공간은 80%야. 어딜 들어가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A 공간에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B라는 공간이 내가 임차인을 받으려면 임대차비를 A라는 공간보다는 이 B 공간에 또 임대차비를 낮춰야 되겠죠? 내 구조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도 채권에 대한 부분이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 임대차비의 부분도 더 약화되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나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지고 그런 부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성이 있는 곳은 어때요? 오히려 임대차비든 뭐든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인 임차를 받겠다. 좋은 조건의 임차를 받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든 좋은 것들에 대한 부분은 상승성은 더 많아지는 거고 조금 부실하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투자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무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임대차를 이용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내가 뭔가 대체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전처럼 이 갭을 완전히 이빠이 당겨가지고 뭐 주택 투자를 한다거나 그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전세 세입자 없고 지금 법이 발의되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예전에 법적으로 해가지고 경매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법적으로 계속 발의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도 지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투자에 잘하면 지금 재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부실 구조들은 만약에 불안불하다 그러면 한 개를 매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내가 안정성을 기하고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법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법이 나올지도 모르고 계속 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임대인 입장이라면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임차인 입장에 더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안 좋은 조건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러면 그런 계속 생겨났을 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좋은 거는 도미노처럼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 안 좋아지면 이것까지 딱 도미노처럼 연결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란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내 자산 구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왜 뽑았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도기고 개편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투자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뭐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는 오히려 기존에 했던 투자를 했던 것보다 하기 전보다 안 좋아진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언제나 이런 과도기 때 부자는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부자는요, 이런 공포심에서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뭔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부자가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준비된 사람, 그리고 대응을 잘한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걸 잘 버티고 나면 좋은 방향으로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법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방송에 지금 이런 영상에 대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보시면서 나의 갖고 있는 투자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실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짜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